북미 간 긴장이 진정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주 초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시간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두 분 들으셨죠? 네. 외교 안보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서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전쟁 불가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좀 직접 들어보고 다음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할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려주시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최근 들어서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연거푸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전반적으로. 네,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한 것 수준인데요. 일단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은 6월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사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는 조금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분개를 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전쟁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폭탄을 써가지고 중국을 움직이거나 북한을 움직이는 데는 조금 재앙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도 원래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말폭탄을 쏴가지고 돈 안 들이고 중국을 움직이고 그래서 북한에 압박을 강화하고 또 북한도 꼼짝 못하게 해서 핵을 폐기하게 이끌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군사적 수단을 전부 다 이렇게 배제하는 바람에 앞으로는 말폭탄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했습니다. 평화와 긴장 완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북한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한반도 상황은 정체되는 과정에서 서로 말폭탄이 오가면서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잖아요. 그거를 낮춰야겠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주식 시장도 한번 흔들린 바가 있고 그런 건 앞으로도 우리에게 상당히 안 좋은 함의로 계속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상당히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국이 전쟁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한미 연합방위 메커니즘을 알면은 당연한 말씀이시긴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할 때 결국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북
비핵화를 지금 4에서 3으로 격상하고 이 와중에서 그 메커니즘이 양국 군 통수권자가 서로 상의해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최고의 이런 말폭탄으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한 뭐 앞으로 좀 외교적인 메시지로 해서 우리와 미국은 같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같은 메시지를 발산해서 미측에서 나올 수 있는 혹시 모르는 불만도 이렇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북미 간에 한참 긴장이 고조되다 조금 완화되는 지금 분위기인데 21일부터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 측도 예정대로 하겠다. 뭐 그게 예정대로라는 게 과거와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즈음에 북한이 정말 도발을 할지 아니면 정말 미국의 김정은의 말처럼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뭐 무슨 컴퓨터 도상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엄청난 병력이 벌써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금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에 매티스 국방장관한테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했는데 그 지시가 스탠딩 오더로 해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벌써 14낙사단이나 그다음에 미 해병대 30일 원장단, 그다음에 뭐 82 공수사단, 그다음에 뭐 25 스트라이크 사단 이런 부대들이 뭐 얼마큼 들어올지는 모르지만은 벌써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들어왔고 벌써 이런 부대가 들어와서 훈련을 할 겁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도발의 모습 자체는 어떤 모습을 띨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바로 SLBM을 쏘는 겁니다. SLBM이 가장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지난번에 쐈던 화성 14형보다 한 단계 더 나간 ICBM을 쏘는데 그게 고체연료고 그다음에 콜드런치 방식으로 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게 4월 15일 날 그 열병식 때 그 모양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거 하나 안 쐈거든요. 그것을 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6자 핵실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과문 타격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괌을 공격하면 바로 전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겁나서 그건 못 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도발하지 않으면 그게 김정은에게 이상하다라는 할 정도로 분명히 뭔가를 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는 말폭탄 같은 건 없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당분간은 그러한 걸 갖다가 상호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점이 저는 지난 8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서 뭐 각자의 입장만을 이야기하지만 물밑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북한에도 메시지가 갔고 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말폭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북한의 또 추가 도발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뭐 SLBM을 쏘거나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그러면은 상황은 다시 악화되고 말폭탄은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상황은 북한이 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말 한마디 북한의 도발 하나하나에 이렇게 흔들리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걸 예측하고 우리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트위터 정치를 하기 때문에 트위터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현명한 결정을 했다. 지난번에 뭐 좀 지켜보겠다. 그 전략군 사령부에서 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보자 했는데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이 대북 대화의 3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실 텐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북한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닌지 굉장히 자기들이 이제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아니겠습니까? 당시 핵무장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포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변화된 것은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단 그리고 말 같은 거 조심해라 이 정도 맞습니다. 수준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톤을 낮춰줬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북한이 바로 잡을 것이냐? 저는 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ICBM 개발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미국과 중국이 제대로 된 대북 압박을 하느냐. 예. 그래서 중국 측에서 얼마나 강도 높은 압박이 들어오느냐가 예. 그 북한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로의 유인 수준의 예. 이야기는 했다. 그러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적 해법으로 이제 좀 네. 방향이 바뀌는 겁니까, 교수님? 제가 볼 때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북한의 그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이 핵 폐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핵 폐기라는 소리를 잘 안 하고 그냥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핵 실험 중지, 예. 미사일 도발 중지, 예. 그다음에 긴장을 격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라. 예, 맞습니다. 요거만 가지고 예. 세 가지만 조건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핵을 폐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테이블에 앉혀겠다 했는데 예. 일단 그냥 태도 변화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그 북한이 지킬 수도 있는 예. 꼭 뭐 지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킬 수도 있는 조건을 세 가지 내버렸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 이번에 을지훈련 기간 중에 그 한미 측에서 북한을 예. 이렇게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 예. 북한도 도발을 중지하게 되고 잘 어떻게 보면 잘만 가면은 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예.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나 이런 예.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 그 기싸움에서 좀 밀린 느낌 이렇게 국무부에 제시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말싸움에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겼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긴 가장 큰 증거가 예.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8월 15일부터 유엔 제재 결의안을 100% 이행하겠다라고 한 것이 벌써 말폭탄이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괌을 공격하면은 바로 예. 전쟁이다 이런 예. 표현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예. 물러섰지 않습니까? 예. 미국 행태를 보겠다 물러섰기 때문에 일단 말폭탄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 이 현재 군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이제 지렛대를 가질 수 있게 됐죠. 한반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아까 우리 또 신범철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미 그 연합 체제 하에서는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주한미군하고 한국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예. 북한에 공격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항공모함이 석 대 와가지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공격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이 지렛대를 가진 건 사실입니다만 예.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외교적인 문제인데 현재 북한이 원하는 것이 미국과 직접 이렇게 거래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핵을 안 가지고 있는 한국과는 거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압박을 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결국은 얻은 게 뭐냐? 예. 잘못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미봉남하고 코리아 패싱입니다. 이 코리아 패싱이 미중 간의 타결에 의해서 코리아 패싱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북미 간의 회담을 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북미 간의 회담이 전개될 때 우리가 또 코리아 패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한미 간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고 관계를 증진시키지 않으면 예. 잘못하면은 1993년도, 94년도 통미봉남 사건이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도발했던 ICBM급 화성 14형의 엔진을 두고 자 유럽, 우크라이나도 유럽이고 모스크바도 러시아도 유럽입니다. 그렇죠. 네. 예, 두 나라, 소련 국가에 함께 있었던 두 나라가 지금 이상한 신경전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자, 그 엔진이 어디서 제공되느냐?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가서 공급해 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는 다른 이야기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그 엔진이 뭐 어딘지 딱 나온 게 소련 건 분명히 맞는데 그게 어디서 이제 북한으로 밀반입됐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저는 뭐 둘 중에 한 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예.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래요?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북한이 자체 개발할 능력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엔진?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기술 그래요? 습득을 해서 개발을 하고 아마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갔다는 건 예, 그 과정에서 약간 문제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자문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런 추정을 하는데 예. 뭐 아직은 뭐
조사로 밝혀진 것은 아니고 주장에 불과하니까 뭐 이런 예측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이걸 보고요. 역시 제재가 참 힘들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WMD는 처음부터 막았던 거예요. 북한에 WMD 기술이 들어가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기업에 접촉을 해서 기술을 빼오고 우크라이나는 그게 러시아 측으로 넘어가서 러시아에서 유출된 거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뭐 어떤 부품을 뭐 필리핀에서 가령 사왔다. 그럼 필리핀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뭐 베트남을 거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다시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하니까 추적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국제 공조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보다 이러한 광범위한 제재보다도 북한이 아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그러니까 원유 송출 중단이라든가 그런 쪽에 보다 중심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기가 북한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 제재가 허술했다 그런 지적이십니까? 네, 현재 이 백두산 엔진이라는 거 80TF짜리 엔진이 이제 3월 18일 날 성공해서 3.18 혁명이라고 그럴 정도로 김정은이가 좋아하면서 관련자들을 업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업어주고 그랬죠. 근데 이 기술이 최초로 들어가는 거는 91년도 구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러시아의 그 핵 기술자들하고 미사일 기술자들이 북한에 들어갑니다. 벌써 근데 그 당시에 벌써 뭐 정보견에서 입수됐고 우리 국내 언론에도 막 그냥 보도가 됐었어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그때 벌써 북한이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아주 고성능 엔진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죠. 자료만 축적하고 있었을 겁니다. 축적하고 있다가 엔진이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되니까 이제 그 개발할 시점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엔진을 만들었는데 최초로 그 백두산 엔진이 그 연소 실험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이란에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란에서 만든 80TF 엔진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북한의 무스탄 엔진이 무스탄 미사일이 이란에 수출됐어요. 한 15개가 수출됐고 그래서 이란에서 그걸 개발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쏩니다. 그리고 이제 80TF짜리 엔진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쏘는데 그게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뭐 자문을 했다 해서 이제 러시아 엔진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 것이 이란도 바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엔진을 만들었고 북한이 기술을 도입한 것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부 다 이 결합된 그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다. 뿌리가 하나고 원천 기술은 러시아인데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북한에 들어가고 또 이란 갔다가 북한 들어가고 해서 현재 북한은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백두산 엔진을 이제 완전히 개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수 야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성, 이 정치 쟁점하는 부분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도 자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단서를. 다만 현 단계는 아직도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하기보다는 비핵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이르고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뭐 유럽 나토에서 하는 것처럼 핵공유란 건 뭐 유사시 전술핵을 도입해서 우리의 플랫폼, 우리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협력을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 개발을 완료하고 만약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은 전술핵까지도 옵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자 미국과 중국이 요즘 뭐랍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데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자체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걸 허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 보고 좀 전술핵 갖다 놓으라 해도 미국이 이걸 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만약에 그럼 가져온다 칩시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 자체가 무실화됩니다. 제재를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효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일단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연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